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12장 화력발전 합니다. 화력발전은 말 그대로 불을 이용한 겁니다. 수력발전은 물을 이용했고요. 화력발전은 불을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화력발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기력발전. 그 다음에 내연력 발전. 그 다음에 가스, 터빈 발전. 이런 것들을 합해서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 발전이다 라고 하면은 기력 발전 얘기하죠. 기력 발전. 뭐예요? 기력 발전은 석탄. 이 석탄은 미분탄을 얘기합니다. 잘게 부순 석탄. 그 다음에 중류.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 가지고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 최종적으로 회전한 게 수차였죠. 수차였는데 화력발전에서 대표적인 기력발전은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합니다. 내연력 발전은 우리가 그냥 쉽게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엔진, 자동차 기름 넣고 시동 걸면 회전하죠. 그래서 내연력 발전은 전기 없이 발전하는 화력 발전입니다. 가스 터빈 발전은 말 그대로 가스 터빈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구동도 쉽고 가스레인지 불 켜는 것처럼 굉장히 구동도 쉽고 간편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있죠. 필요할 때 발전시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력발전이라 하면은 주로 이 기력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력발전은 전기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기력발전이고, 그러면 기력발전, 화력발전의 구조, 발전 원리 등을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 댐을 막아서 취수구, 수로, 침사지, 수조, 수압관로, 수차까지 오는 그 길을 외우셔야 되는 것처럼 화력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일단 전기를 발생시키려면은 이런 급수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에서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하면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보일러로 가요. 보일러. 그리고 보일러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보일러에서 발생된 전기는 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열시킵니다. 과열기. 그래서 전기가 발생했는데 그 전기를 더 뜨거운 전기, 그러니까 터빈으로 보내기 좋은 상태의 전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과열기를 통해서 여기는 전기가 나가고요. 전기가 어떻게? 터빈으로 갑니다. 터빈이 회전하겠죠? 그러면 그 터빈을 가지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복수기로 갑니다. 즉 전기가 터빈을 돌리고 나면 그 전기도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것을 복수기, 물로 되돌려서 다시 급수 펌프로 보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전기를 여기에 보내서 급수를 데우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보일러와 과열기로 보내서 전기를 데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터빈을 나온 증기를 복수기를 통해서 다시 물로 바꿔서 급수 펌프로 보내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는 것이 화력발전소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할 때 제가 이렇게 했죠. 공부를 할 때 뭐 댐, 그 다음에 도수 설비, 그 다음에 뭐 수차, 그 다음에 뭐 기타 설비 이런 것 했었던 것처럼 화력발전소에서도 이렇게 뭐 보일러나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 복수기나 급수 펌프 이런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력발전에서 공부를 하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로 하여 보일러 수를 증기화하여 그 증기의 에너지로 전기 터빈을 구동시켜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얻는 방식. 대충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네. 화력발전의 종류는 열원에 의한 분류로서 기력발전소 말씀드렸죠? 석탄, 가스, 증류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연료 전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얻는 발전소고요. 일반 대형 화력발전소는 이 기력발전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연력 발전소는 연료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으로부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얻은 동력을 발전기에 운전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고요. 설비가 간단하여 첨두부하 시, 밀집지역 등에 이용됩니다. 첨두부하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하가 있는데 돼요? 기저부하라고 해서 기저부하. 기저부하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기를 적게 쓰더라도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발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쓰다가 적게 쓰다가 많이 쓰다가 적게 쓰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했을 때 보세요. 요런 부분은 평소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써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첨두부하라고 그래요. 첨두부하. 이럴 때 늘 우리가 지금 말한 내연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혹은 양수발전, 수력발전을 해서 양수발전 이런 것들요. 그럼 기저발전은 어떻게?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이나 대용량의 화력 발전은 기저부하라고 해서 이것은 항상 이만큼 24시간 1년 365일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연력 발전은 이럴 때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 용도에 의한 분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첨두부하 발전소는 짧은 시간 동안 첨두 시에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소고요. 기저부하 발전소는 기저부하 발전소 및 상시 발전소는 한 해 동안 기저부하를 가지고 운전하는 발전소. 건설비가 고가일지라도 대용량의 고효율 발전소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원자력 발전에서도 다시 취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이 기저부하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언급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력 발전할 때도 이제 구조를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수력학을 했습니다. 뭐 베르누이 정리도 하고요, 뭐 토리첼리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수두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화력 발전에서도 연력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연력학 자체가 당연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화력 발전을 최소한 이해하기 위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력 발전 자체가 시험에서 크게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연력학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열량입니다. 열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860 킬로칼로리가 1kWh다. 이거 외우고 계실 거죠. 타 과목에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1kW 아워가 860kcal다. 그 다음에 1칼로리가 4.2줄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kcal 열량에 대해서 이 화력발전에서 나오는데 1kcal가 뭐냐면 물 1kg 물의 무게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합니다. 킬로칼로리. 그런데 1칼로리는 4.2줄.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BTU가 있습니다. 1BTU.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1마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마력이 미국식으로 하면은 1HP라 하고요. 746W라고 합니다. 746W. 근데 영국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735W가 돼요. 1마력인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얘기할 때도 1kg의 무게 1kg 무게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라고 한다고 하면은 1BTU는 뭐냐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무게 단위를 파운드로 쓰죠. 파운드. 그래서 1파운드의 물의 무게 1파운드를 1화시 F 있죠.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합니다. 1BTU. 이것도 뭐 간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냐? 0.252kcal입니다. 0.252kcal이고 이것도 외워주시고 1kcal는 0.25분의 1하면 3.968BTU가 된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1ATM은 760mmHg인데 이것이 1.033 kg/F/제곱센티미터. 압력의 단위도 간혹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도 봅니다. 열 효율은 1-TH분의 TL입니다. 열 효율이라는 것은 즉 1-TH는 고온, TL은 저온입니다. 1-고온분의 저온인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273도를 더해야 됩니다. 273을 더해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섭씨 온도로 주어졌을 때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것 열 효율 있죠. 공식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압력이 닿는 1ATM 열 효율 요것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일반 특성입니다. 우리가 기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력 발전 전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기체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는데 고체나 액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단 물을 가열하면 전기가 되죠. 이게 당연합니다. 물을 가열하면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기체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되는데 이때의 전기는 스포화 전기예요. 스포화 전기. 뭐야? 습기가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 끓인다고 해서 라면 물 올리고 끓이면은 그 전기가 올라오죠. 그 손 대보세요. 손 대면 손에 물기가 눅눅합니다. 맞죠? 그러한 전기는 물에서 전기가 되자마자 그 상태에서 전기는 스포화 전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가열하면은 건조 포화 전기.
건조 포화 증기입니다. 물기가 빠진 건조한 상태의 증기인데 이것을 더 가열하면은 또 가열하면은 과열 증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 한번 볼게요. 처음에 그렸던 그림에서 보일러에서 가열하면은 습포화 증기,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 건조포화 증기인데 터빈에 물기가 있는 증기를 공급하면은 터빈도 우리가 이게 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식이 발생하고 효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과열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열기를 통해서 과열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열 증기를 만든다고 해서 과열기고요. 다시 오시면 과열 증기,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체 일반 특성에서 증발열, 잠열은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인데 1기압 100도씨에서 증발열은 1kg당 539kcal가 된다. 539kcal 수치도 예전에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포화 증기는 습포화 증기와 건조 포화 증기가 있는데 습포화 증기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증기, 건조 포화 증기는 수분이 없는 완전한 증기인데 그 상태에서 과열 증기는 건조 포화 증기를 계속 가열해서 그 온도와 최적만을 증가시킨 증기입니다. 온도와 최적만 증가시킨 증기. 온도와 최적이 증가해서 터빈을 돌리기 최적의 상태의 증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계점은 경계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증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물에서 직접 증기가 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락학에서 조금만 더 하면 용어가 있는데 엔탈피가 있습니다.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 엔탈피는 열량을 얘기해요. 열량.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조금 정의 내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우리 여기에서는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이렇게 볼게요. 온도분의 열량 혹은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교재를 다시 보면 엔탈피는 뭐냐면 단위 무게의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 엔탈피는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쉬운데 엔트로피는 기준 상태에서 어떤 온도에 이르는 사이에, 온도 변화 사이에 일어난 열량의 변화를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눈 것. 열량의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많이 쓰는 그림이 있는데 TS 선도와 IS 선도입니다. 엔탈피를 우리가 I, 엔트로피를 S라고 합니다. 즉 온도 엔트로피 선도 혹은 엔탈피 엔트로피 선도인데 우리 이번 장에서 이런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엔트로피가 온도보다 열량이면 열량은 엔트로피 곱하기 온도죠. 열량은 엔트로피 곱하기 온도입니다. 그러면 TS에서 요거 자체 만약에 이러한 면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뭐냐면은 열량 Q가 되는 거예요. 열량은 얘가 넘어가면 엔트로피 곱하기 온도니까 이 면적이 뭐다? 열량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TS 선도는 오늘 이번 시간에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전기선도로 해서 TS 선도, 절대 온도 T를 세로축으로 하고 엔트로피 S를 가로축으로 하는 선도로서 이 선도의 열량이, 면적이 열량을 표시하고요. IS 선도는 엔탈피 I를 세로축, 그 다음에 엔트로피 S를 가로축으로 하는 선도가 IS 선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림 그렸을 때 급수펌프에서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로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보세요. 사이클 했을 때 화력발전소의 사이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전소 열 사이클은 첫 번째 카르노 사이클이요. 두 번째 랭킨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생 사이클, 네 번째 재열 사이클, 다섯 번째 재생 재열 사이클이에요. 이번 시간에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을 만큼 얘는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은 기본 사이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제열 사이클은 재생 제열 사이클은 얘는 열 효율을 높이는 사이클입니다.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 제열을 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먼저 열 사이클 중에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르노 사이클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상적인 사이클.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열기도 있고, 터빈도 있고, 급수펌프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을 하면은 카르노 사이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T, S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 그래서 열 사이클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렇고, 각 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꼭 좀 외워주세요. 등등. 단단입니다. 단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팽팽. 그 다음에 여기 아바브예요. 아바. 보세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등온. 온도가 같다는 겁니다. 온도가 같다. 그리고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등온. 온도는 같고요.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 압축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갖는 것이 카르노 사이클인데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일러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열기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상적인 사이클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각 변의 내용들 있죠. 좀 외워주세요.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 이것이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카르노 사이클. 네. 그러면 랭킨 사이클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렸던 것 있죠. 그 화력발전소의 사이클,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랭킨 사이클은 똑같이 TS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단 요렇게
된 것까지는 똑같은데 랭킹 사이클은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보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사이클 그렸던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 부분이 급수 펌프에서 이 부분이 급수 펌프 복수기에서 발생하고요. 복수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똑같아요. 등원 압축입니다. 등원 압축. 그 다음에 복수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뭐다?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요. 복수기 다음 급수 펌프.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보일러의 작용에 의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일러입니다. 이 부분이 보일러.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일러.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과열기예요. 과열기. 그 사이클 가는 거야. 복수기, 급수펌프, 보일러, 과열기. 그러면 이 부분 뭘까요? 이 부분. 뭐다? 터빈이죠. 터빈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A- 1번, 2번, 2-, 3, 4, 5고요. 그 다음에 B- 요 부분은 우리가 A-, B- 교재처럼 얘기를 했을 때 교재 한번 봅니다. 보세요. 1에서 2가 급수 펌프고요. 앞에서 했지만 단열 압축입니다. 급수 펌프에서 단열 압축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2-, 그 다음에 2-2에서 3 있죠. 2에서 2-2, 2-2에서 3 요 부분은 우리가 등압 가열입니다. 여기는 없죠. 이상적인 사이클에서 없었는데 여기는 등압 가열과 2-2 부분이 등원 팽창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 구간이 뭐냐면 과열기입니다.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에서도 없었지만은 과열기라고 해서 이것이 등압 가열 부분이고요. 3-3에서 4가 등압 가열이고 4에서 5가 터빈이면서 뭐다? 단열 팽창이 됩니다. 터빈에서 단열 팽창. 그 다음에 5에서 1 있죠? 5에서 1이 복수기에서의 등압 방열입니다. 등압 방열. 그 다음에 TS 선도에서 이것 면적이 열량이라 그랬죠. 면적 열량인데 첫 번째 봅니다. 전체 열량, 전체 면적 있죠. 이거 전체면 이게 뭐냐면 가해준 전체 열량을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A-1, 2, 2-3, 4, 5, B-까지 이것이 뭐냐면 보일러에 공급된 전체 열량을 얘기합니다. 보일러에 공급된 전체 열량. 그럼 요 부분 요게 뭐냐면 2란 열량이겠죠. 그래서 1에서 2, 2-3, 4, 5까지 이것이 뭐냐면 터빈에서 발생한 1의 열량, 실제 1한 열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터빈에서 발생한 1.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일하지 못하고 버려진 열량에서 복수기에서 냉각수에 빼앗긴 열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등등 단단의 팽팽 아박부터 해서 여기 보일러 요 부분하고 과열기 요 부분 좀 합쳐가지고요. 좀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보세요. 딱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과열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이 이렇게 있고
발전기, 복수기에 급수펌프가 있는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서 터빈을 돌리고 나서 100% 복수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기를 추출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추출해서 전기를 가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열기가 있어요. 제열기. 즉 전기를 이용해서 제열기를 통해서 전기를 가열하게 되면은 이것을 열 효율이 높아지고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제열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열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급수 가열기가 있다. 그러면 생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클.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 사이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랭킨 사이클에서 제열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랭킨 사이클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과열기 부분에 제열기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과열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제열 사이클의 TS 선도가 됩니다. 만약에 급수 가열기가 있어서 재생 사이클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급수판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재생 사이클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된 것을 제열, 이렇게 된 것을 재생 사이클. 그 다음에 제열 사이클에는 제열기가 있고 재생 사이클은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있는 것, 둘 다 있는 게 뭘까요? 재생 제열 사이클이 된다. 교재 봅니다. 3번의 재생 사이클은 기존에 비해서 재생 사이클은 급수 가열기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터빈의 중도에서 증기의 일부를 축기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 물이죠. 급수를 가열함으로써 복수기에서 열 손실을 회수하는 사이클입니다. 증기를 이 복수기로 다 보내면 열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기의 일부를 추출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데 사용하면 열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랭킨 사이클에 비해서 여기는 급수 가열기가 추가된 것이고 TS 선도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제열 사이클은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 비해서 제열기가 추가된 겁니다. 제열기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과열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열 사이클이 된다. 내용으로는 터빈에서 팽창된 전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전기를 모두 보일러로 보내서 전기를 가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생 제열 사이클은 제열기도 있고 급수 가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겸용해서 전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킨 사이클로서 급수 가열기, 제열기 모두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TS 선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 사이클 효율의 향상 대책으로는 일단 터빈의 전기 온도 및 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열 전기를 사용한다. 앞에서 했었죠? 과열기를 사용해서 과열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는 고온 고압이 더 유리해요.
고온고압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과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열 효율 향상 대책에 좋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 연락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터빈 출구에 배기 압력은 낮을수록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재생 제열 사이클을 채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등이 설치되면 전체적으로 열 효율을 더 좋아집니다. 뭐 절탄, 공기 예열기 이런 거죠. 뭐 전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예열시키는 것이 공기 예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열 효율을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화력 발전소 자체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에너지 100을 투입을 했을 때 발전되는 전력량이 30,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화력 발전소에서는 뭐 제열기나 급수 가열기처럼 이런 효율 향상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